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행사 사회를 맡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의 최재원 책임입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많은 분들이 저희 협약 설명에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 행사를 했었는데 이번 행사는 온 오프라인을 병행하여 많은 정보를 드리고자 이런 오프라인 행사를 별도로 준비하였습니다. 금일 행사는 협약 안내 및 관련 규정, 정보, 저희 R&D 지원 시스템 등을 위한 협약 설명회와 IIP 담당자와의 질의응답으로 구성하였습니다. 협약 설명회 기간 동안에는 따로 질의응답을 받지 아니하고요. 관련 질의응답은 저희 각 사업별로 담당 간사님들이 각각 분야별로 4개 섹션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융합표준화와 죄송합니다. 융합표준화와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그리고 저쪽에는 정보통신 방송하고 정보보호 반도체 쪽에 나눠져 있으니까요. 행사가 끝나신 후 저희 교류회 때 관련 질문은 담당 간사님 통해서 진행되오니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양해 드리는 말씀은요. 저희 이제 맨 처음 진행되는 인사 말씀이 있는데 저희 회사 내부 사정으로 인해 인사 말씀은 제가 간략히 말씀드리고 본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주 저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평가 결과 최종 확정을 통해 안내받으신 바와 같이 지원하신 과제의 수행기간으로 선정되었음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이번 평가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 실시한 온라인 선정평가라는 다소 익숙하지 않은 평가 중에서도 아무 사고 없이 오늘과 같은 좋은 결과를 얻으신 여러분께 축하의 말씀을 건네드립니다. 오늘 진행되는 협약 설명을 통해 협약이라는 중요한 절차가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받으시길 바라며, 또한 다시 한번 당부드리는 말씀은 4월 내에 협약 체결될 수 있도록 수행기관들의 많은 도움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음 행사로는 저희 협약 설명 관련 개요 및 준비 서류 안내를 시작하겠습니다. 기술개발평가총괄팀의 조경욱 수석 나오셔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술개발평가총괄팀의 조경욱입니다. 이미 간사를 통해서 협약 절차 안내 문서를 받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검토를 어느 정도 하셨을 거고, 첫 번째 협약이 아니신 분들은 이제 절차가 익숙하실 거고, 근데 이제 처음 하시는 분은 낯설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절차를 개괄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 간사와 진행을 할 때 중요하게 꼭 놓치지 말으셔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포인트별로 한 번 더 짚어주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저 이후에 이제 세부적으로 관련 규정이나 시스템 사용법이 있기 때문에 밀도 깊은 이야기는 후순위에서 아마도 다룰 예정입니다. 첫 페이지 절차가 스텝 1부터 6번째까지 이제 나와 있는데, 중요한 것들은 협약 맨 하단부에 이제 협약 순서, 주간 연구개발기관, 공동 연구개발기관, 위탁 연구 이렇게 순서대로 되어 있기는 한데, 전담 기관에서 이제 발송을 하면 순서와 상관없이 협약을 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주간이 안 했는데 위탁이 기다린다던가 공동 연구기관이 기다린다던가 이렇게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랑 상관없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하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홈페이지 분야별 바로가기에서 사업관리를 들어가고 연구 책임자 로그인 하시면 바로 과제가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관련 정보를 전산으로 입력하시고, 아마 과제 신청하실 때 대부분 내용이 있기 때문에 쉽게 입력이 가능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협약 정보 이제 입력할 때 중요하게 다뤄지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혹 간사분하고 이제 좀 불편한 얘기가 오고 가는 첫 번째가 참여 제한자가 이제 참여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이제 단순히 들어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인건비를 지급받게 되면 환수 절차가 또 후속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꼭 NTIS 시스템에 들어가셔서 기관별로 참여하고자 하는 인력들이 현재 참여 제한 중인지 제재 중인지를 기본적으로 먼저 좀 보시고요. 공통사항에 있는 수정연구개발계획서, 수정연구개발계획서가 뭐냐라고 하시면
아마 평가 의견을 다 통보 받으셨을 거예요. 그 문구상 해석이 좀 어려우신 부분도 있고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들도 있고 어떻게 반영해야 되는지 모를 수도 있는데 일단 평가 의견 나간 거에는 다 수정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수정을 할 건지에 대해서는 간사분하고 긴밀하게 좀 연락을 하시고 수정된 내용에 대해서 꼭 간사분들에게 확인을 받고 그 파일을 업로드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연구비 신청 계획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국가 연구개발혁신법에서 많은 연구자분들의 자율적인 행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풀어진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연구비 신청서가 현재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근데 저희 시스템에는 이제 넣는 란이 있긴 한데 그건 좀 무시하시고 가셔도 되고 또 하나가 그 얼마 전에 전달되었던 협약 체결 안내서에 보시면 세부 사용 계획이 있습니다. 근데 의무 파일로 되어 있기는 한데 현재도 그 부분도 저희가 이제 의무는 아니고 간사분들하고 협의하셔가지고 작성이 불필요한 과제 같은 경우에는 세부 사용 계획서를 이제 좀 제외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문의가 현재까지도 이제 저희 혁신법 이후에 제일 많이 오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장비에 대한 부분이고요. 아시겠지만 장비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신청 계획서에 저희가 뭐 얼마짜리 어떤 용도로 장비를 쓰겠다라고 계획에 반영이 돼 있고 선정되시고 수정 계획서까지 돼서 협약이 되어야만 그 장비 구매가 가능합니다. 뭐 변경을 하는 거는 저희가 현재 별다른 심의 절차 없이 변경은 뭐 연구기간이 가능하고요. 1억만 넘어가지 않으면 이미 저희가 선정평가를 할 때 그 장비에 대한 심의를 동시에 했기 때문에 3천만 원에서 1억 사이 이미 반영된 것들은 변경이 가능은 합니다. 간사하고 협의하셔서 진행하시면 되는데 간혹 그 연구계획서에 반영돼 있지 않는 신규 장비를 이제 구매해야겠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꼭 필요하다 연구에 그런 경우에는 간사분들하고 논의하셔서 별도의 심의 절차를 또 거치시면 구매는 가능은 합니다. 기본적인 제출 서류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 여기 뭐 공인인증서 간혹 정말 기초적인 거긴 합니다. 근데 간혹 매년 좀 소수의 분들이 개인 공인인증서로 협약하시려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안 되고요. 기관 공인인증서로 하셔야 되고 연구비 관리계좌 사본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 같이 건별 지급 대상과 일괄 지급 대상 기관이 갈리기 때문에 이 부분 꼭 확인하셔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타 첨부 문서는 뭐 저희가 이제 연구개발 사업이 여러 가지 진행이 되고 연구소실 안에서 안전 문제가 또 대두가 되면서 여러 가지 또 그 사후 관리 측면에서도 연구자들의 도덕성 문제가 불거지면서 지금 첨부 서류가 좀 많이 늘었어요. 불과 이제 제 기억에도 5년 전만 해도 지금 여기에 적혀져 있는 것들의 절반 정도만 저희가 요구를 했었는데 여러 가지 보안 법들이 이제 생기고 행정규칙들이 생겨나면서 좀 많이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눈에 띄는 거는 작년에 신설됐던 IITP R&D 체크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는 URL로 접속을 하시면 채 1시간이 걸리지는 않습니다. 그 연구자분들이 대부분 도덕적 해이가 아니라 단순하게 실수로 이제 뭐 연구비를 환수받는다든가 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간단한 콘텐츠가 있기 때문에 그거 들으시고 이수증을 내시면 되고 올해 신규적으로 추가가 된 부분이 맨 하단에 연구실 안전교육 훈련 이수 확인서라는 게 있습니다. 이 부분도 아시겠지만 저희 뭐 작년에 국정감사에서도 항상 논의됐던 연구실 뭐 폭발 사고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생겨난 것들이고요. 그 좀 특징적인 거는 뭐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긴 합니다만 연구소 자체적으로 교육 프로그램이 있다면 기관장의 확인 공문과 함께 교육을 대체할 수 있다는 점 확인하셔가지고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2021년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확산된 이후에 정부에서 한시적으로 이제 지원 제도가 있었습니다. 뭐 공고문에 적시된 것 같이 기관 부담 연구개발비를 완화해 준다든지 기타 등등의 지원책이 있었는데 언론을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현재 일상으로의 회복
협약이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언론을 통해서 들은 거지만 정부가 그동안 지원했던 코로나19 관련 지원 제도가 이제 전부 종료가 될 예정입니다. 근데 언제 종료가 될지 어떤 프로그램을 종료를 할지는 아직 명확하게 정해져서 저희 쪽에 온 게 없기 때문에 4월 내에 협약을 하시면 이 지원 제도는 일단 그 적용 받으시는 상태로 아마 협약을 체결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국가연구개발사업 혁신법에 따르면 연구기관에게 이롭게 해석을 하기 때문에 이 지원 제도는 협약할 때까지만 종료가 되지 않으면 아마 원래 1년 단위로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2022년도에는 지원을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뭐 그 기간 동안에 별도의 정부에서 안내가 있다면 그거는 또 추가적으로 안내를 드릴 예정입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요즘에 이제 뭐 지금 선정 받으신 기관들이시니까 RFP 보면 한 2년 전부터 특징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들이 기초부터 갑자기 뭐 개발을 TRL 단계로 보면 뭐 3에서 7단계를 찍는 과제들이 요즘에 최근에 들어서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유가 사장되는 기술 개발이 많다라는 지적이 있고 대부분 이제 아주 기초 개발부터 사업화를 염두에 둔 연구를 요즘에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기술 예고 제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 내부적으로는 기반조성단이라는 곳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도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그러니까 저희가 그 기관별로 개발하시는 내용이 사업화라던가 기술 이전 내용이 있다면 그 부분은 보시는 것처럼 이 제도를 따라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저희 이번에 뭐 잘 모르시겠지만 저희가 그동안에 뭐 평가를 하면 불만이 없을 수는 없죠. 근데 저희가 가장 크게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이 이제 공정성과 전문성입니다. 근데 공정성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저희가 이제 많이 잡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기술 변화 속도가 빨라지는 경향 안에서 현재 이제 전문성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됐고 저희가 그 전문성을 커버하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올해 그래서 첫 번째 저희가 했던 것들이 여러분들이 평가를 받을 때 평가위원 중에 한 분은 현재 동일 기술 분야의 과제를 수행하고 계신 연구 책임자분들이 다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저희가 최고 전문가라고 하는 평가 후보군도 운영을 하고 있어서 최고 기술 전문가 1명 그리고 동일 연구 분야의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연구 책임자 1명이 총 7명 중에 2명은 기본적으로 평가위원회에 포진을 시켜서 여러분들이 제안하시는 그 신기술들을 최대한 좀 면밀하게 보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신규 협약하시게 되는 기관의 주관 공동연구기관의 연구 책임자 분들은 저희가 평가위원으로 모실 예정입니다. 뭐 향후에 가급적이면 꼭 참여를 부탁을 드리고요. 하단에 보시면 눈여겨보셔야 되는 부분이 본부처 R&D 통합 PMS가 현재 구축이 됐습니다. 일명 아이리스라고 하고 현재 이관 작업을 연말까지 아마 진행을 할 예정인데 저희 현재 IITP 평가위원 DB에 담겨지신 분들이 약 16,000명, 뭐 17,000명 정도 되시는데 이분들을 아이리스 평가위원으로 그대로 넘기지 못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그 전문가분들께서 아이리스 홈페이지에 꼭 들어가셔서 가입을 해야 평가위원으로 활동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렸던 연구 책임자분들은 가급적이면 시간이 있으실 때 아이리스 홈페이지에 꼭 접속하셔서 평가위원으로 등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걸로 발표를 마치고 뒤이어서 좀 전문별로 다시 발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 관련 규정 및 제도 개선 안내를 말씀드릴 이제 IITP 사업총괄 DB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업 설명회 때도 많이 말씀드렸고 이제 작년부터도 혁신법 관련된 내용들을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올해 변경된 내용 위주로 또 말씀을 드리고 혹시 궁금하신 사항들은 이제 별도로 질의응답 받는 형식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기존에 이제 말씀드렸던 내용들이랑 유사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올해 혁신법이랑 밑에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들이 좀 바뀐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 위주로 많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많이 말씀드렸던 내용이긴 하지만 혁신법 시행 이전 그러니까 20년 12월 달까지는 이제 이런 법령 체계로 운영이 됐었습니다. 저희도 이제 연구개발 관리 규정을 포함한 7개 규정을 통해서 각 부처별로 규정을 많이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21년부터 혁신법이 제정되고 나서부터는 전 부처 국가연구개발사업, 지방자치단체의 연구사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중앙부처에서 실시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들은 현재 보시는 이 체계로 혁신법 체계로 모두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혁신법이랑 관련된 하위 규정들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모두 적용이 된다. 그러니까 저희뿐만 아니라 뭐 산업부, 중기부, 뭐 보건부, 기타 모든 R&D 사업에 다 적용이 되는 규정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윗부분에 보시면 법령 및 밑에 고시 훈령 부분들은 모두 이제 공통된 본부처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혁신법이나 연구개발비 사용 규정 내용들 중에 일부 내용들이 이제 중앙행정기관들에게 이제 위임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영리기관들의 인건비 사용, 뭐 추가로 더 해줄 수 있는 내용들이라든지, 뭐 감면, 기술료 감면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일부 위임된 내용들이 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유정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 관리 규정이랑 이제 보안관리 규정, 연구윤리 진실성 규정 이렇게 3개 유지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그러니까 저희 7개 규정만 보시면 됐는데 지금은 이제 좀 복잡하긴 하지만 간단해지긴 했지만 그래도 보셔야 될 규정들이 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법이랑 고시훈령 특히 많이 보시는 것들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제일 많이 보시겠죠. 연구비 사용이랑 정산, 계산 뭐 관련된 모든 내용들이 대부분 여기 담겨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들은 뭐 그나마 또 많이 보시는 건데 장비 구입이랑 처리 뭐 이런 거에 관련돼서는 과기법 기본으로 하는 이제 장비 통합 관리 표준 지침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제 장비를 어떻게 구매를 할 때 심의를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처분은 어떻게 하는지 관련된 내용들은 이 지침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규정의 해석과 적용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항상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법령 및 규정은 항상 저희 ICT R&D 규정 같은 경우에는 공통된 가이드라인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지금 과제가 선정되셔가지고 지금 협약 설명회를 들으러 오셨잖아요. 과제를 처음에 보시고 접수한 그 공고문이 있을 겁니다. 해당 공고문과 저희 규정이 약간 상충할 때는 공고문을 따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이제 공통된 가이드라인을 둔 거고 어떤 일부 공고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 특성을 반영해서 뭐 간접비 비율을 좀 높인다든가 줄인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인건비도 어떻게 해주는다든지 아니면 뭐 연구자, 참여 연구자들 인재 양성 같은 경우에는 참여 연구자 뭐 조건을 더 단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공고문을 꼭 봐주셔야 된다. 규정도 보셔야 되지만 해당 과제를 신청하셨을 때 공고문도 꼭 계속 봐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법령과 규정이 이제 매년 1년마다 한 번씩 대부분 바뀝니다. 개정이 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제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 기본적으로 제가 뭐 이번에 과제를 선정이 되셨다 하더라도 뭐 내년에 만약에 법령이나 규정이 바뀐다 그러면 내년에 바뀐 규정을 적용받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규정이나 법령이 바뀌면 그걸 이제 계속 따라오시면서 다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제 예외적으로 일부 예외를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과제를 들어오실 때는 민간 부담금을 뭐 10%만 하라고 해서 난 들어왔는데 갑자기 규정이 개정돼 가지고 30%로 올려버리는 겁니다. 규정이. 그럼 내가 추가로 20%를 내야 되는 이제 불합리성이나 이런 이제 불이익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대부분 이제 부칙을 둡니다. 새로 생성된 요 조항은 이 규정 개정된 이후 과제부터 적용한다 이런 식으로 부칙을 두고 있습니다. 보통.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법령 규정을 잘 숙지해 주시고 추가로 공고문도 많이 좀 봐주시고 나중에 규정이랑 법령이 개정되면
개정 내용을 잘 보시되 그 개정 내용을 보실 때는 뒷부분의 부칙을 보셔서 어떤 조항이 나한테 적용되고 안 되고를 그것까지도 살펴봐 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혁신법이랑 시행령, 그다음에 연구개발비 사용 규정 이런 것들이 12월 말 1월 달에 많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 내용을 연구개발기관 입장에서 연구비를 주로 궁금해 하시니까 그쪽 위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혁신법 시행령에서는 이제 그 기존의 혁신법에서는 그 영리기업들, 대중소기업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공기업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방공기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지방공기업도 이제 공기업에 쪽에 포함한다라는 내용들이 있으니까요. 지방공기업도 이제 미등한 부담금을 부담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국제공동하시는 과제들이 계실 텐데 국제공동연구개발비 계상이 법률로 이제 설립된 기관이 아니고서는 계상이 불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구활동비 내에 뭐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를 통해서 그렇게 외국 기관들이랑 이제 용역계약 그런 계약을 통해서 연구를 진행하셨을 텐데 올해부터는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이제 법률로 설립된 기관이 아니더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 대학이랑 연구개발을 할 때는 그러면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세목에 계상을 하셔가지고 사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타대학 학생연구자 인건비 계상, 예를 들면 이제 과제를 들어오신 데가 이제 서울대인데 이제 참여연구원으로 좀 전문성이 있는 옆에 있는 연세대학교 학생을 과제에 참여를 시키게 됩니다. 대학이나 여러 군데에서 학생인건비를 좀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해가지고 학생인건비도 사용 가능하게끔 이번에 작년에 행정제도 개선 의견으로 올라간 제도로 반영이 된 내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활용비가 있는데 작년까지는 뭐 사용 용도나 이런 데 별도로 표시가 된 건 없었습니다. 근데 올해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활용비가 간접비에도 신설이 됐고요. 그 다음에 직접비 내 연구활동비 쪽에 이제 내용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예전에는 목적에 맞게끔 시설 장비 쪽 서버다라고 하면 시설 장비 쪽에서 계상을 해서 쓰셨고 이제 나눠서 직접비 내 세목에 나눠서 쓰셨다면 지금은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직접비는 연구활동비에서 쓰시고 나머지 이제 간접비 쪽 경비는 간접비에서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도 활용 가능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안수당 신설이 있는데요. 이제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입장에서는 보안수당이 신설이 됐습니다. 근데 그거와 관련된 이제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 고시 제정이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보안수당이 신설됐구나라는 정도만 알고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연구자 산재보험료도 이제 산업재해보상보호법에 따라서 학생연구자의 보험료를 산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잘 챙기셔서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참여 제한 관련돼서 이제 전부 다 참여 제한 기준 완화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왜 그렇게 됐냐면 최근에 이제 연구윤리 부정 이런 것들이 많이 이슈화되고 이제 신고도 많이 들어오고 많은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부득이한 경우에 연구 부정으로 인정은 됐으나 고의성이 많이 없고 이제 좀 낮게 참여 제한을 들리려고 해도 3년으로 딱 고정돼 있어서 아무리 감경을 해도 1년 6개월 이상은 무조건 참여 제한을 받으시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이제 문제 제기를 많이 해주셔서 해당 내용들은 3년 이내로 바뀌면서 사안별로 좀 검토해서 참여 제한 기준을 좀 완화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건 연구개발 공통 계산 기준에 없던 내용이 이번에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통 이제 연구공간 임차료 같은 것들을 간혹 사용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기관 내에 어떤 걸 쓰는데 뭐 내부는 잘 쓰시는 경우가 없는데 외부 공간에다가 내가 공간 임차료를 써서 거기서 연구를 한다. 이런 것들을 그냥 해 오셨었는데 그게 이제 정산 과정에서 많이 이제 분란의 소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들어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쓰실 수는 있는데 허락받고 써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연구개발 계획서에 내가 원래 연구개발 기간 내에 연구시설이 있는데 이게 아니라 어디 별도의 장소를 뭐 해서 이러한 이유로 별도의 장소를 이제 임차해서 쓴다라는 것들이 이제 소명이 되고 그렇게 돼야지만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작물 출판 비용 지원 강화 내용은 이제 대학 교수님들께서 많이 행정제도 개선안으로 내신 부분이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논문 개재료랑 저술 출판 비용이 과제가 끝나고 나서 내가 원래는 간접비로 쓰셔야 됩니다. 근데 대학교 산단에서나 뭐 학교에서 지원이 잘 안 되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과제가 종료된 2년까지는 논문 개재료랑 저술 출판 비용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정산이 상당히 복잡해집니다. 이러면 과제가 종료됐을 때 정산 시점에는 저작물 출판 비용을 다 쓴 걸로 간주를 합니다. 일단 거기 계상된 금액은 다 쓰지 않았더라도 현재 잔액이 300만 원이 남아 있는데 300만 원 다 쓴 걸로 저희가 간주를 하고 정산을 진행을 합니다. 2년 지나고 나서 연구자분들께서 그 돈을 어떻게 썼다라는 것을 다 입력을 하시면 다 썼다는 걸로 되면 그냥 그걸로 끝. 만약에 돈이 또 남았다 그러면 그 부분만 대해서 다시 정산을 해서 추가로 회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뭐 시스템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는 이 전문기관들 쪽 입장에서는 이게 정산 프로세스가 너무 복잡해지기 때문에 현재 논의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런 게 생겼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구수당 관련돼서는 크게 두 가지가 바뀌었는데요. 한 가지는 이런 경우입니다.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대학교가 있습니다. 서울대에서 교수님이 참여를 하셨는데 교수님 인건비를 이제 미지급 인건비로 계산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 학생 인건비를 뭐 1억을 계산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연구수당이 학생 인건비 1억에 20% 2천만 원, 그리고 교수님의 미지급 인건비 뭐 5천이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1천만 원 해서 3천만 원이 연구수당이 계산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수님께서 학생들을 참여 연구자로 등록을 안 하세요. 참여 연구자로 등록을 안 하시고 오로지 거기에 대한 참여 연구자는 교수님 본인만 되시는 거죠. 1인 연구자이기 때문에 3천만 원에 대한 연구수당을 전부 다 가져가셨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규정에 대해서는 별도 없었지만 이제 저희가 이제 정산을 할 때 그 학생 지분에 대한 연구수당만큼은 불인정한다든가 그런 것들이 생겼습니다. 그 내용으로 해당 내용이 들어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생 인건비를 계산하고 연구수당을 계산을 했는데 참여 연구자로 등록 안 하면 거기에 대한 연구수당은 빼겠다. 그 내용이라고 1번은 그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2번은 이렇게 운영을 했는데 규정에 반영이 안 되는 부분을 반영을 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계 내 연차별 이월은 자동으로 되는 거니까 상관이 없는 거고요. 단계 과제인 경우 3+3 과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3년 과제를 하시고 나서 직접비가 좀 남았는데 다음 단계에 좀 쓰고 싶다. 이럴 경우에는 전문기관 승인을 통해서 이월이 가능합니다. 그때 연구수당은 이월이 안 된다라는 내용이 혁신법 매뉴얼에는 있는데 고시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매뉴얼에 있던 그 내용들을 이제 고시에 반영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구기관 변경 시 간접비 비율 적용,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혁신법 바뀌면서 좀 많이 바뀐 부분이 연구개발기관들이 간접비 고시 비율을 적용을 할 때는 최신 적용을 혁신법 이전에는 했었습니다. 간접비 고시 비율이 2년마다 한 번씩 12월 말에 발표가 되고 그 다음 연도에 과제를 하실 때는 과제를 5년짜리 하셨다가 중간에 간접비 고시 비율이 바뀌면 그 바뀐 고시 비율을 계속 적용해 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혁신법에서는 그게 아닙니다. 과제 시작할 때 고시 비율이 끝까지 갑니다. 중간에 고시 비율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쭉 가는데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게 과제가 중간에 연구개발기관들이 바뀌거나 추가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근데 연구개발비 고시 기준의 문구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과제 시작 시점에 고시 비율을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과제 문구 그대로 하면 그 과제의 시작 시점이니까 그 전체 과제의 시작 시점을 기준으로 해야 되나? 아닌데 이 기관이 들어올 때는 자기가 시작할 때는 이때 기준인데 둘 중에 어떤 걸 적용해야 되는지가 이제 모호했었는데 이번에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개정할 때 연구개발기관이 변경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른 기관들은 다 과제 시작인 거고요. 변경돼서 들어오는 과제들은 기관들은 그 변경된 시점에 고시 비율을 적용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리기관 연구실 운영비, 이것도 작년에 이제 생겼던 부분인데, 영리기관 연구실 운영비가 크게 4가지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영리기관이 1개 못 쓰고 나머지 3개에 대해서 사무용품비를 제외하고는 쓸 수 있었는데,
그 두 개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협약 시 연구실 운영 활용 관리 계획을 내셔야지만 그 두 가지 항목에 대해서 쓰실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소모성 그 경비들 PC나 이런 것들 뭐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거기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작년에 첫 해다 보니 많이 못 내셨어요. 그거를 저런 게 있는지도 잘 모르셨고 그래서 못 내다 보니 못 쓰셨습니다. 그리고 한 번 낸 거는 이제 변경이 불가능했었거든요. 그걸 이제 저희 전문기관 승인을 받으면 변경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바뀌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인력 지원비나 이런 것들은 이제 대학 쪽에서만 관리 해당되는 내용인데 간접비 쪽에 원래 포닥이라든가 이제 신규 채용하고 과제에 들어가기 전까지 이 빈텀이 있는데 그걸 간접비로 인건비를 못 쓰도록 그렇게 돼 있었거든요. 그게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요거는 이제 제목은 좀 잘못됐는데 제가 이거 아마 중간 버전으로 보낸 것 같아요. 이거 좀 양해 말씀드리는데 제목은 틀렸고요. 밑에 부분을 말씀드리면 연구비 통합관리제도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연구비 통합관리제도에 대한 내용인 거고, 이게 작년에는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연구개발계획서 뒷부분에 연구비 편성 내용을 보시면 연구시설 장비비 쪽에 일반이 있고 특례가 있었습니다. 학생인건비랑 혼동을 하셔가지고 학생인건비 쪽에 보시면 일반이 있고 특례가 있는데 두 중에 한 개만 선택해서 쓰셔야 되는 거잖아요.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은 특례에 쓰고 아닌 데들은 일반에 쓰고, 그 다음에 근데 이제 통합관리제도 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도는 둘 다를 쓰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통합관리제도로는 그 비용으로는 통합관리로 관리되는 비용으로는 시설장비비 구매가 안 됩니다. 유지보수비만 가능했거든요. 구매할 거는 일반에 쓰시고 유지보수 비용으로는 특례에 이렇게 쓰셔야 되는데 그걸 혼동하셔가지고 잘못 쓰신 경우가 많았고 그거 수정이 아예 안 되도록 그렇게 고시에는 되어 있었습니다. 그거를 이제 이번에는 여기 썼다시피 5기 입력이 명백한 경우, 그러니까 연구개발계획서나 이런 데는 뭐 잘 되어 있거나 근데 이제 입력할 때 잘못했다든가 이런 것들이 아니 과제 간사랑은 다 협의가 됐는데 이게 잘못 입력을 했다든가 그런 것들이 명백하면 수정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통합관리제로 만약에 연구비가 이체가 되면 그 계좌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돈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연구비 계좌에 돈이 들어갈 거고 시설장비비 통합관리되는 그 비용은 자계좌 이체를 통해서 해당 계정으로 이체를 시킵니다. 근데 이 이체를 시킬 때가 30일 이내라는 제한이 있었는데 깜빡깜빡 하시고 제때 안 가져가셔서 이체를 못 하시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해서 요거는 90일로 좀 기간 연장을 해드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시설 장비 임차 사전 승인 관련돼서는 원래 구입하려는 경우였는데 구입하거나 임차하려는 경우로 이제 좀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비 표준 지침에는 구축 계획이 있는 경우라고 되어 있고요. 몇 군데는 뭐 구입, 구매 뭐 이런 것들이 막 혼용돼서 많이 쓰이고 있었습니다. 근데 장비 표준 지침 쪽에서는 구축 계획에는 임차가 들어간다라고 이제 해석을 많이 했었던 거고, 다른 이제 연구자분들께서는 구입이 임차는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서 막 혼란을 일으키니까 여기다가 구입하거나 임차하는 경우를 명확히 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뀐 내용 위주로 많이 말씀드렸고요. 지금부터는 뭐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많이 협약 체결할 때 되기 때문에 협약서 꼼꼼히 봐주시라는 말씀이랑 연구개발계획서 해달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영리기간 요 내용들이 여기 있습니다. 4가지 중에 연구실 운영 소모성 경비는 원래 영리기간은 사용이 불가합니다. 불가한 거고요. 사무용품비는 언제든지 사용 가능한데 말씀드린 것처럼 사무용 기기, 사무용 소프트웨어, 연구실 냉난방 환경유지비는 아까 말씀드린 활용관리계획서를 내셔야지만 쓸 수 있다. 근데 그것도 이제는 승인받으면 변경 가능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밑에 연구수당 이런 부분들은 제가 조금 전에 다 말씀드렸던 내용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간접비 이 부분도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협약의 변경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협약의 변경은 크게 승인사항이 있고 통보사항이 있습니다. 통보사항이 있고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73조에 있는 연구개발비 관련된 승인사항이 있고 다른 뭐 기간 변경, 연구책임자 변경 이런 것들에 대한 승인사항이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협약 변경의 중요사항은
승인 사항인데 해당 내용은 저희가 ICT R&D 규정에 좀 자세하게 두고 있습니다. 법령에서는 뭐 목표 변경 뭐 이런 것들, 연구 책임자 변경 일부 내용들이 좀 있긴 한데 좀 자세하게 저희는 ICT R&D 규정의 중요 사항을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 ICT R&D 규정의 협약 변경 사항이랑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의 사전 승인 두 가지를 같이 보셔가지고 해당 사항이 있으시면 협약 변경 승인 요청을 올리셔야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빨간색 보시면 요번에 새로 들어간 겁니다. 연구개발비 사전 승인에 연구활동비 내 연구실 운영비 변경, 이게 원래는 불가했었는데 지금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연구수당은 직접 비율할 때 원래는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내용에 반영이 안 됐던 부분이 이제 고시에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통보사항은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뭐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금 책임자 변경에 대해서는 뭐 저희도 옛날부터 가져오던 규정이 크게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기본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진짜 부득이한 사유, 누가 봐도 고개를 끄덕일 만한 사유가 아니면 변경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뭐 시간 별로 없어서 간단히만 말씀드리고 넘어가면 교수님께서 연구연가를 해외로 가실 경우에는 연구 책임자 변경을 하시고 가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근데 계속 유지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유지를 하겠다라는 내용으로 승인을 받고 가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보고서 제출 기한은 뭐 법령 크게 바뀐 게 없기 때문에 법령 그대로 보고서 제출 기한은 아마 안내가 갈 겁니다. 다만 이제 단계 보고서 제출 기한은 법령에서 얘기하고 있는 단계 종료 전은 평가가 반영된 최종 단계 보고서를 의미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가용 단계 보고서는 아마도 단계 종료 기간 이전에 뭐 30일이나 45일 이전에 아마 사업별로 일부 다를 것 같습니다. 안내가 단계 보고서는 좀 일찍 제출을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계 최종 평가 결과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성과 소요는 뭐 크게 바뀐 것만 말씀을 드리면 혁신법 되면서 위탁 연구개발기관은 성과 소요를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뭐 크게 바뀐 내용이 없습니다. 요거는 뭐 잘 아시다시피 나중에 과제가 종료되면 보고서라든가 이런 거 다 제출을 하십니다. 기본적으로 100% 공개가 원칙입니다. 저희는. 근데 이제 만약에 기관 입장에서 여기 이렇게 나열된 사유들로 인하여 아직 공개를 안 했으면 좋겠다, 나의 보고서는, 그렇게 하면 보고서 비공개 요청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고서는 다 공개가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해당 사유가 있으시면 최종 보고서 내고 하실 때 비공개 승인 요청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혁신법 되면서 크게 많이 바뀐 내용이 지적권 포기할 때 승인 받으셔야 됩니다. 예전 공동관리 규정에서는 지적권 포기할 때 저희한테 통보였거든요. 통보조차도 많이 안 하셨었는데 혁신법 바뀌면서 이제는 무조건 승인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그냥 관람료 유지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그럼 난 이제 그만해야겠다라고 할 때도 승인 받고 해야지 그냥 막 포기하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부정행위 하지 말라라는 내용들이 있는 거고요. 이러한 내용들이 부정행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간단히 말씀을 드렸고요. 기본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내용 중에 혁신법이 되고 나서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뭘 해석해 드리거나 할 수 있는 권한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연구개발기관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뭐 연구비 사용 이거 이렇게 써도 돼요? 안 돼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저희가 해석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간혹가다 이제 문의를 많이 해주시는데 규정에 명확하게 규정이 안 된 부분도 저희도 해석 권한이 없어서 예전 같으면 저희 규정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안내를 드렸는데 지금은 저희도 다 저쪽 혁신본부에 물어봐야 됩니다.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이나 아까 말씀드린 위에 있는 법령 이런 것들이 저희 부처 규정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부처 규정으로 제정하고 해석해 주는 기관이 따로 있습니다. 그쪽에 저희도 물어봐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답답하셨을 겁니다. 1년 뭐 그동안 작년에 시행되고 나서부터 그런 게 있는데 좀 가면 갈수록 좀 나아지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공식적인 조문 해석 요청 사이트는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리스 통합연구지원 시스템이 올해 오픈이 됐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조문 해석 요청하는欄이 있거든요. 거기다 올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저희한테 문의해서 저희가 답이 없으면 저희도 저기다가 올려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거기 그러면 이렇게
기존 질의대에 답변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서 먼저 한번 궁금하신 내용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고 그 다음에 없으시면 거기다 직접 올리셔도 되고 아니면 저희한테 한번 문의해 보시고 저희가 이제 답이 있으면 말씀드릴 거고 없으면 저희도 또 여기다 올려서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앞에 말씀드린 법 뭐 이런 게 많습니다. 산업 뭐 재해보상법도 있고 뭐 직무발명법도 보셔야 되고 요즘 보셔야 될 게 워낙 많은데 그런 것들은 이제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가시면 법, 뭐 행정규칙 다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 재개정 사유 다 보실 수 있고 그동안에 어떻게 변했는지까지도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도 다 보실 수 있고 그래서 제가 권해드리는 거는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가셔가지고 좀 많이 다운로드 보시고 받아보시고 공부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하시면서 많이 불편하실 거예요. 혁신법 때문에 좀 애매모호한 것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혹시 규정 개정 상시로 뭐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이렇게 주시면 저희 홈페이지에 올려놨습니다. 주시면 저희가 그걸 가지고 혁신본부 쪽이랑 협의를 해서 뭐 저희 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건 저희 규정에 반영을 하고요. 아니면 이제 저희가 혁신본부에다가 의견 제출해가지고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보서비스팀 임영아입니다. 네, 협약정보 입력 및 시스템 사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자협약 프로세스와 전자협약을 위해 이지원에서 입력해야 되는 정보를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자협약 프로세스입니다. 사업 담당자가 선정평가에 대한 결과를 통보하면 과제 신청 기관은 사업관리 시스템인 이지원에 로그인해서 평가 결과를 확인하고 협약과제를 선택한 후 협약과제에 대한 자세한 정보 입력을 진행합니다. 이후 담당자는 입력된 과제 정보와 제출 서류를 검토해서 이상이 없으면 협약 체결을 진행하게 됩니다. 사업관리 시스템 로그인은 과제 신청 시 이미 진행하셨던 내용이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관리 시스템에 로그인하시면 좌측에 전자협약 메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자협약 메뉴를 통해서 그 아래 협약정보 등록이라는 세부 메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자협약과 그 아래에 있는 협약정보 등록 세부 메뉴를 통해서 협약정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네, 협약정보 입력을 위한 과제를 선택하시고 등록 버튼을 누르시면 상세한 과제 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협약과제 정보 입력을 위한 첫 화면입니다. 협약정보 입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연구개발 계획서의 내용과 사업관리 시스템에 입력하는 내용이 100% 동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평가 의견을 반영해서 연구개발 계획서를 수정해서 최종본을 완성하신 후에 정보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 계획서 수정이 완료되면 제일 먼저 ICT 기술 분류, 과제명 등 과제 기본 정보를 입력해 주시고 입력이 완료되면 저장 버튼을 클릭하시고 다음 단계인 목표 및 내용 탭으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네, 목표 및 내용에서는 협약 대상 과제에 대한 최종 목표, 키워드, 연차별 목표 및 내용을 입력한 후 저장하고 다음 단계인 성과 목표 및 지표 탭으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네, 과제 신청 시에는 당해년도 내용만 입력하셨지만 협약 정보 입력 시에는 전체 연구개발 기간에 대한 내용을 모두 입력하셔야 됩니다. 협약 대상 과제에 대한 정량적 목표 및 성과 지표를 입력한 후
다음 단계인 기관 정보 입력 탭으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연구개발 계획서의 내용과 동일하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관 정보 입력에서는 협약 대상 과제의 주관과 공동 연구 개발 기관 정보, 연구 책임자, 실무 담당자 및 연구비 계좌 정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협약 시점에 위탁연구 개발 기관이 선정되어 있으면 위탁연구 개발 기관에 대한 정보도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과제 신청 시 등록한 기관 정보가 화면에 출력이 되며 수정 필요시 수정 삭제 버튼을 활용해서 수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기관 정보 입력 시에 이제 바로 일괄 대상 여부에서 아니오로 선택하신 경우 신안, 우리, 하나국민, 대구, 경남, 광주, 부산, 전북, 수협, 우체국, 농협 계좌 중 하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참여연구원 정보를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과제 신청 시 등록한 참여연구원 정보가 나타나며 수정이 필요한 경우 수정하시면 됩니다. 입력 정보가 많을 경우 기관별로 소속 기관의 정보만 입력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때 주간연구개발기관에서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연구 책임자를 등록하면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연구 책임자가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참여연구원, 연구비, 연구장비 정보를 등록이 가능합니다. 과학기술인 등록번호는 필수 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기관별 연구비 편성 정보를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과제 신청 시 등록한 연구비 편성 정보가 나타나고 필요시 수정하시면 됩니다. 또한 연구개발 기간 동안의 비세목 편성 내용도 입력하시면 됩니다. 연구비 편성 부분이 연구개발 계획서와 틀린 경우가 가장 많아서요. 또 입력 시 한 라인씩 밀려서 입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부분 주의하셔서 입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구비 신청 계획을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담당자와 협의해서 일자 및 신청 금액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입력 완료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하고 다음 단계인 민간부담금 납입 계획으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기관 분담 연구개발비 납입 계획을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부담금 및 납입 일자를 입력하시고 역시 입력 완료 후 저장 버튼 클릭하시고 다음 단계인 연구장비 탭으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협약 대상 과제에서 사용할 연구 장비에 대한 내역을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보유 장비와 신규 구매 임대 장비를 구분해서 입력을 해주시고 보유 장비는 유지 보수비를 책정한 장비에 대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신규 구매 임대 장비 정보도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입력 완료 후 다음 단계인 기술 기여도 탭으로 이동을 하시면 됩니다. 협약 대상 과제의 기술료 산정을 위한 기술 기여도를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입력 완료 후 다음 단계인 첨부 자료 탭으로 이동을 하시면 됩니다. 데이터 관리 계획 입력 화면입니다. 연구 데이터의 생산, 보존, 관리 및 공동 활용 등에 관한 계획 등록을 위한 화면으로 이 부분은 관리 대상으로 지정된 과제에 한해 이 탭이 보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관리 계획 계획서와 연구 데이터 관리 책임자 정보를 입력해 주시고 입력 완료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하시고 다음 단계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첨부자료 등록 화면입니다. 협약에 필요한 연구개발 계획서, 공문 등 첨부자료를 등록하는 화면인데요. 자가진단 및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현금 납입 확약서 등 필수 제출 서류는
반드시 등록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 외에도 담당자가 요청하신 추가적인 서류가 있다면 해당 서류도 등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등록된 파일이 손상돼서 열리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하신 후에 내려받아서 제대로 올려졌는지 반드시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입력 완료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하고 다음 단계인 확인 및 제출 탭으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이전까지 입력한 정보들을 확인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 제출 버튼을 클릭하시면 담당자에게 최종 제출이 됩니다. 이후 담당자는 제출된 내용을 확인해서 이상이 없을 경우 전자협약 체결을 진행하게 됩니다. 협약서 확인 및 전자서명 화면입니다. 협약서를 확인해서 이상이 없으면 전자서명을 통해 협약 체결을 진행합니다. 협약 체결 순서는 주간연구개발기관에서 먼저 전자서명하시고 공동연구개발기관, 전문기관 순으로 진행됩니다. 공동연구개발기관이 2 이상일 경우에는 먼저 협약서를 연 기관이 전자서명을 진행하면 되고 기관당 30분씩 할당이 되어 있습니다. 협약 시점에 위탁연구개발기관이 선정이 되어 있으면 공동연구개발기관과 동일하게 위탁연구개발기관도 협약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사업관리 시스템 사용 문의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지원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협약 정보 입력이나 전자서명 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이지원 콜센터로 연락을 주시면 바로 지원을 해드리겠습니다. 콜센터 연락처는 이지원 시스템 하단에 기재가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협약 정보 입력 및 시스템 사용 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훈입니다. 저는 연구개발비 관련 그리고 통합 인시바로 관련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내용은 이 자료를 좀 참고해 주시고요. 저는 좀 이 자료 안에서 오늘 오신 분들께서 좀 개요를 좀 잡을 수 있게 그런 요점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연구개발비 사용 관련 먼저 설명을 하겠습니다. 혁신법이 시행된 이후로 가장 큰 변화는 기존에 연차로 정산하고 관리했던 이 구조가 단계 개념이 도입됐다는 거, 그게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구 개발비도 이 구조 변화에 맞게 관리 및 집행을 하셔야 합니다. 오늘 오신 분들은 다 신규 과제, 연구개발기관 소속이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신 분들이 수행하실 과제는 단계로 구분이 되어 있는 과제, 또는 단계가 없으면 그냥 예를 든다면 그냥 5년짜리 1차 연도부터 5차 연도까지 단계 없이 하는 과제, 또는 5년짜리인데 앞에 1차, 2차는 1단계, 그리고 다음에 3, 4, 5는 2단계, 뭐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 과제를 관리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연구개발비를 쓰실 때 단계 안에서
1차 연도, 그러니까 1단계의 1차 연도, 그리고 1단계의 2차 연도, 이렇게 넘어갈 때 혁신법 이전에는 1차 연도 정산을 하고 그리고 2차 연도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혁신법 시행 이후는 1단계 1차 연도 끝나고 나서 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고 1단계 2차 연도로 바로 넘어갑니다. 정산을 하지 않는 대신에 수행기관이 연구개발비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상시 점검을 합니다. 상시 점검. 그래서 상시 점검 1차 연도 좀 더 설명드리면 상시 점검은 매년 그러니까 1차 연도 분기별로 한 번씩 하고요. 또 2차 연도도 분기별로 한 번씩 합니다. 그러면 상시 점검은 예를 들어서 1단계가 2년짜리 단계다라고 하면 1단계 1차 연도에 4번, 그리고 1단계 2차 연도에 3번 합니다. 3번. 왜냐하면 1단계 2차 연도 4분기가 끝나면 그러면 그때는 상시 점검을 하지 않고 정산을 합니다. 정산. 단계 정산. 그래서 1차 연도는 상시 점검만 한다. 단계 안에서. 그리고 그 다음 연차는 만약에 1단계가 2년짜리라고 한다면 그러면 다음 단계는 상시 점검 3번, 1분기, 2분기, 3분기, 그리고 4분기에 가서 1단계 전체에 대한 정산을 한다. 이렇게 큰 틀이 그렇습니다. 그럼 단계 구분이 없다. 단계 구분이 없는 과제이다. 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4년짜리 과제인데 단계가 구분이 없어요. 그러면 그냥 1차 연도 상시점검, 2차 연도, 3차 연도 상시점검, 4차 연도에 가서 4차 연도 1, 2, 3분기 상시점검, 4차 연도 4분기면은 과제가 종료되겠죠. 그러면 그때 가서 전체 기간에 대해서 정산을 합니다. 그리고 요 앞에 보여지는 자료는 그런 내용으로 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제 설명하고 자료 좀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 자료 쭉쭉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단계나 과제가 최종 종료되면 정산을 할 텐데, 요 발표 자료에 보시면은 빨간색 글씨로 표시되어 있는, 하나, 둘, 셋, 넷, 6번째 체크를 보시면, 이게 변동이 생긴 겁니다. 직접비의 5% 범위 내에서 계산된 연구활동비는 정산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혁신법에서는 삭제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과제관리 쭉 해오셨던 분들이 이 부분도 계속 연장선상에 있는 줄로 아는 분들이 상당히 계셔요. 그래서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 주요 계산 기준. 제가 보여드린 요 자료는 대부분의 내용이
혁신법 매뉴얼에 있는 내용을 발췌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요 앞에 보이시는 요 내용도 혁신법 매뉴얼에 있는 내용만 제가 좀 참고하시라고 좀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좀 보시고요. 요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혁신법 매뉴얼에 다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 내용은 주로 기한, 뭔가 연구개발비를 사용하시면서 어떤 기한이 있는데 그 기한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주로 있습니다. 예. 마지막에 위탁연구개발비 이 부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혁신법 시행으로 또 하나의 변화가 있다면 혁신법 시행 전에는 위탁연구개발비는 주관기관이 정산의 역할을 했습니다. 위탁회계법인처럼. 그런데 혁신법 시행 이후는 위탁연구개발비도 전문기관의 정산 대상입니다. 전문기관의 정산을 받습니다. 그래서 위탁연구개발기관도 전문기관과 협약을 체결합니다. 혁신법 시행 이전에는 안 했지요. 안 했는데 혁신법 시행 이후는 위탁연구개발기관도 협약을 체결하고 별도로 주관과 공동처럼 정산을 전문기관의 위탁정산기관을 통해서 받습니다. 다음 내용 불인용 대상입니다. 이 내용도 혁신법 매뉴얼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인데 요 관련해서 제가 좀 당부 말씀 드릴 것은 자주 연구개발기관의 담당자 분께서 연락이 오십니다. 어떤 내용으로 오시냐면 이미 연구개발비를 이렇게 집행을 했어요. 그런데 규정에 안 맞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라는 문의입니다. 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 대부분은 정산에 가서 불인정이 되십니다. 대부분은. 그래서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뭔가 연구개발비 규정 또는 혁신법에 나와 있는 그 법령 및 규정이 연구개발비를 실제 집행하실 때 뭔가 해석이 좀 불명확하다라고 아니면 뭐 집행해도 되나? 좀 확신이 들지 않는다라고 하시면 과제 담당자하고 좀 상의를 미리 하시고 집행을 해주세요. 뭐 나중에 상의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면 나중에 불인정 되십니다. 미리 좀 과제 담당자님하고 애매한 집행권은 상의를 좀 먼저 하시고 집행을 좀 해 주십시오. 특히나 사전 승인 범위가 있죠. 사전 승인 범위. 그 범위 안에 있는 것들은 사전 승인을 꼭 받으셔야 돼요. 근데 사전 승인을 안 받고 집행 먼저 하시고 나중에 사전 승인 해주세요. 또는 정산에 가서 정산 결과 나왔는데 사전 승인 받을게요 라고 하는 분도 계세요. 안 됩니다. 그럼 미리 과제 담당자하고
필요하신 내용 잘 협의하셔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연구개발비에 관련된 뭐 규정이나 자료는 이미 뭐 많이 인터넷상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저는 좀 개요, 구조 이런 위주로 좀 설명을 드렸고요. 좀 법령이나 매뉴얼을 좀 참고해서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를 사용한 다음에 그 사용 내역이 잘못돼서 제재 처분 등 뭐 회수 좋네요. 회수 등 이런 조치 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령에 의해서. 그래서 연구개발비를 잘못 쓰시면 보시는 것처럼 불인정이 되는데 그 불인정 범위 안에서 사용 용도 및 사용 기준을 위반, 좀 정도가 심한 거죠. 그런 경우에는 제재 처분을 받습니다. 이제 주의하실 점은 제재 처분은 나하고 상관없어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혁신법 상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연구자, 연구지원 인력 또는 연구개발기관 소속 임직원 모두 제재처분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나하고는 상관 있습니다. 그 밑에는 참여 제한에 대한 테이블인데 좀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서 그 연구개발비를 잘못 쓴 정도가 뭐 사회적으로 충분히 지탄받을 만하다라고 하거나 관련 법령에 위반해서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경우, 이런 경우 수사 의뢰를 합니다. 저희 전문기관이 수사 의뢰를 하기 때문에 연구개발비 집행에 있어서는 나는 아니겠지라고 생각보다는 내가 주도적으로 연구개발비를 규정에 법령에 맞게 잘 관리를 해야겠구나 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좀 이런 내용은 좀 불편하실 수도 있죠. 근데 어쨌거나 기관의 상사분이나 누군가 아니면 어떤 원인, 어떤 이유는 간에 뭔가 연구개발비 집행에 있어서 불합리한 경우를 이렇게 보셨거나 아니면 당사자가 되셨거나 하신 경우라면은 저희 국가에서 다음과 같이 그 내용을 신고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신고하신 분의 신분은 보장이 됩니다. 그래서 같이 연구개발비 그 부정사용에 이렇게 하시기보다는 이런 신고 기능도 있으니 좀 더 연구개발비 집행에 있어서 규정과 법령에 맞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에 보시는 화면이 가이아 범부처 연구비 통합관리 시스템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시스템을 사용하시면서 법령 및 규정이
개정되면 뭔가 시스템에 변화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그 변화를 저희 전문기관도 뭐 연구개발 기관에 안내는 하고 위탁 정산 기관을 통해서도 안내를 하겠지만 우선 선제적으로 현장에서 먼저 기능의 어떤 부분이 좀 바뀌었는지 미리미리 좀 알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그럼 기능이나 이런 것들이 바뀌었는지 어떻게 아느냐 하면 여기 보시면 메뉴에 자료실이죠. 자료실에 보시면은 맨 마지막 하위 메뉴 시스템 기능 개선 안내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법령 및 규정의 변화 또는 시스템의 뭐 기능적 오류 뭐 아니면 편의 기능의 추가 뭐 등등 어떤 개선이 있을 때마다 안내를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맨 위에 거는 2022년 3월 3주차 기능 개선 안내가 올라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첨부 파일 보시면은 이렇게 어떤 기능이 개선되어 있는가 이렇게 설명이 밑에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비 관리하시는 여러분들께서 저희 전문기관이나 위탁 정산기관의 안내를 뭐 기다리셔도 좋지만 그것보다 미리미리 한 번씩 이게 보시는 것처럼 매주 나옵니다. 거의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은 올라옵니다. 그래서 한 번씩 들어가 보셔요. 봐서 어떤 기능이 개선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전에 개선된 기능도 한번 쭉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메뉴 연구비 관리 매뉴얼 여기 보면 연구비 국가개발혁신법 매뉴얼도 여기 올라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시고요. 이 메뉴는 시스템 사용자 매뉴얼 및 활용 가이드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께서는 주로 수행기관 관리자 매뉴얼 또는 엄멸 일괄 이걸 많이 사용하시겠습니다만 뭐 나머지도 보셔도 좋습니다. 어쨌든 돌아가시면 요 매뉴얼을 한번 프린트를 하셔서 내용을 쭉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기능 개선에 나와 있는 그 자료들도 한번 쭉 보시면 상당 부분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연구비 관리 시스템을 사용하면서 뭔가 문제가 발생했다거나 아니면 궁금한 게 생겼다거나 아니면은 과제 관리에서 뭔가 시스템에 반영을 해야 되는 게 있다. 뭐 여러 가지 있겠죠. 이유가. 근데 아셔야 할 건 뭐냐면 이 연구비 통합관리 시스템은 저희 IITP의 시스템이 아닙니다. 저희 IITP의 시스템이 아니라서 요거는 한국연구재단 산하의 범부처 연구비 통합관리단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20개
정도 되는 전문기관이 공동으로 사용을 합니다. 공동으로. 그래서 이제 뭐 저한테도 문의가 많이 오십니다만 이 시스템 자체를 제가 운영한다거나 아니면은 저희 과제 담당자가 운영한다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뭔가 연구개발 기관에 수요가 발생하면 저희도 요 본부처 연구 및 통합관리 시스템 담당 저한테 전화를 합니다. 해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저희도 물어봐요. 예, 그러면 그러다 보면 저희도 노하우가 쌓이니까 어떤 것들은 바로바로 답변을 해 드리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제 관리, 과제의 어떤 협약의 변경 관련된 거 이외에 이 시스템을 사용하면서 뭔가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은 저희 쪽으로 연락을 주시기 전에 요 시스템 쪽 서비스 콜센터가 있습니다. 요 보시면은 전화번호 여기 예. 요로 먼저 좀 전화를 좀 해 주십시오. 해서 상담을 거의 모든 연구개발 기관의 궁금한 사항은 요 콜센터에서 거의 90% 이상은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10%는 사실은 저희 전담 기관과 이 연구 및 통합관리 시스템 그리고 연구개발 기관 간에 3자가 같이 해결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 한 10% 정도 된다면 그 부분은 이제 저희하고 같이 저희 쪽에 연락을 주셔야 합니다만 대부분은 저 콜센터에서 해결이 가능하다. 그래서 먼저 콜센터를 좀 이용을 해 주십시오. 이 연구 및 통합관리 시스템과 그리고 IITP의 사업관리 시스템 그리고 이제 여기 오신 연구개발 기관 중에 일부는 아이리스를 쓰겠죠. 아이리스. 또 일부 과제는 저희 IITP의 사업관리 시스템을 사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약간 좀 차이가 있는데요. 그 내용은 자료에 없기 때문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우선 IITP의 사업관리 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 통합 연구 및 관리 시스템과 연결은 돼 있는데 양방향 쉽게 말하면 저희 사업관리 시스템에서 뭔가 협약의 변경이 발생하면 그 내용이 연구 및 관리 시스템으로 넘어가고 하는 또 넘어갔다가 그쪽에서 뭔가 피드백이 또 오고 하는 양방향 엄밀히 말하면 양방향 아니지만 아무튼 그런 관계로 돼 있고요. 아이리스는 저희 IITP 사업관리 시스템과 통합24로의 그 관계보다는 훨씬 더 인터랙티브합니다. 차이점이 좀 있는데 그래서 저희 IITP의 사업관리 시스템으로 관리하는 과제인 경우는 통합24로에서 아이리스하고 연결됐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 중에 못 쓰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협약
변경, 사업비의 변경 이런 것들은 통합이지마로 하고 통합이지마로에서 전혀 어떤 작업을 하실 수 없습니다. 저희 IITP의 사업관리 시스템에서만 작업이 가능하시고요. 하여튼 그런 양쪽 시스템 간에 좀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성 때문에 연구개발기관이 과제 연구비를 관리하면서 간혹 어려움이 있을 텐데요. 그런 때는 과제 담당자 아니면은 저한테 연락을 해주시면 좀 안내를 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발표 자료로 좀 다시 돌아가서 발표 자료는 대부분 아까 말씀드린 가이아 홈페이지 매뉴얼에 있는 내용과 거의 동일합니다. 거의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발표 자료는 좀 이렇게 돌아가셔서 좀 참고를 해주시고 좀 개념적으로 좀 아셔야 할 내용들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보시는 거는 일괄 지급과 건별 지급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일괄 지급이라 함은 연구개발비를 연구개발기관의 통장에 넣어놓고 쓰는 경우입니다. 연구개발비를 연구개발기관의 계좌에 넣어놓고 쓰는 경우이고요. 주로 비영리, 출연연, 대학교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건별은 영리기관이 주로 해당이 되는데 건별은 연구개발비를 비영리,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의 계좌에 넣어놓고 쓰는 것이 아니고 통합24로 안에 가상 계좌에다가 넣어놓고 씁니다. 그 차이가 있어서 일괄과 건별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일괄은 연구개발기관의 계좌에 돈을 넣어놓고 쓴다. 건별은 통합24로 안에 있는 가상계좌 안에다가 돈을 넣어놓고 쓴다는 차이점. 그래서 그런 차이점이 있고요. 요거는 좀 일단 이걸 먼저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이걸 설명드리는 게 낫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일괄의 경우 요 그림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보시면은 통합24로 시스템이라고 묶어놓은 그 박스 안에 빨간 글씨로 일괄 지급, 건별 지급으로 해놨습니다. 일괄 지급의 경우에 좀 설명드리면 일괄 지급은 일단은 IITP가 연구개발 기관으로 돈을 줄 때는 통합24를 통해서 줍니다. IIT는 좀 다릅니다만 저희 이시원 IITP의 사업관리 시스템으로 관리하는 신규 과제의 경우 그렇습니다. 통합24를 통해서 연구개발 기관의 일괄의 경우에 줍니다.
저희가 IITP가 통합 인지바로로 정부 출연금을 보내면 통합 인지바로에서 그 돈을 받았다가 연구개발기관에, 그러니까 일괄기관이죠. 일괄기관의 계좌로 넣어줍니다. 그래서 일괄기관은 자기 기관의 계좌에 돈을 넣어놓고 그 돈을 사용한 다음에 통합인지바로에 집행 내용을 정리를 합니다. 반면에 건별의 경우에는 통합인지바로 안에 계좌에 돈을 넣어놓고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통합인지바로 안에서 집행을 다 합니다. 거기서 집행 내역 등록하고 계좌 이체하고 일괄은 자기 기관 안에서 처리합니다.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아이리스의 경우에는 약간 차이가 있는데 아이리스로 관리한 계좌는 일괄의 경우에는 통합인지바로를 통하지 않고 연구개발 기관에다가 IITP가 직접 돈을 줍니다. 그리고 집행 방식은 앞서와 유사합니다. 내용들은 자세한 내용 자료를 좀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부분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이아의 회원 가입을 하셔야 되는데 간혹 연구 책임자님은 안 하시고 같이 일하는 참여 연구원님들만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 연구 책임자님이 로그인을 해야지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 책임자님 가입은 필수 사항이다. 그리고 가능하면 연구 책임자님 계정으로 로그인 하셔라. 물론 이제 일괄인 경우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연구 책임자님 아이디 가입 필수 로그인해서 필요한 업무를 보셔라. 그리고 연구 책임자님 아이디와 패스는 분실하면은 저희가 확인해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분실하지 않게 잘 관리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연구비 카드. 이제 연구비 카드를 신청을 하실 텐데, 연구비 카드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보통은 단연도 카드, 그리고 단연도 카드, 둘 중에 하나를 아마 발급받으실 거예요. 발급받으실 때 선택을 하시는데, 어쨌거나 단연도가 됐던 단연도가 됐던 연차가 끝나면 그 다음 연차 시작할 때 단연도는 재발급, 단연도는 재사용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안 하셔가지고 사용을 좀 못 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안내를 드렸습니다. 제가 너무 많은 시간을 사용한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좀 자료를 좀 참고해 주시고요.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는 연락 주시면 잘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